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유난히 기와가 번들거리고 담장이 높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자네라고 불렀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보아도 소슬대문이 위험 있게 서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봄이면 담장 위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개나리가 노란 물결을 이루고 가을이면 뒤뜰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고 장독대에는 묵은 장맛이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주고받으며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면 그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토록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최부자네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하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시집올 때부터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한 몸가짐으로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부엌에 들어서면 싸늘하게 식어있던 아궁기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며 잠들어 있던 집안의 기운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반질반질한 윤기가 흐르니 집안은 늘 거울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연화는 시부모님을 하늘처럼 모시는 효부 중의 효부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비단 옷 한 벌을 해 입는 법 없이 늘 무명곳을 단정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맵고 짠 부엌일과 험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거친 솔질과 걸레질에도 힘든 내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부자네 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대였는데 이것 또한 연화가 매일 아침 깨끗한 행주로 정성스럽게 닦고 어루만진 덕분이었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 때마다 구수하고 깊은 장 냄새가 진동을 하면 연화화는 그 냄새만 맡고도 장이 잘 익었는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히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 박마님은 며느리의 이런 노고를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박마님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호령만 하면 집안이 저절로 굴러간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부자네가 대대로 복을 타고난 집안이라 조상님의 음덕으로 재물이 모이는 것이지 며느리의 알뜰살뜰한 살림 솜씨 덕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너무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어서 자신이 시어머니로서 위험을 보일 틈이 없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그 완벽함이 못마땅하여 쯧쯧 혀를 차거나 이유 없는 타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마님은 밥상머리에서 연화가 올린 국그릇을 한참이나 노려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오늘 국은 어째 이리도 밍밍하냐? 내 입맛이 변한 게냐? 아니면 네 정성이 예전만 못한 게냐? 박마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 손맛이 부족하여 어머니 입맛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신경 써서 올리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에는 한 점의 억울함이나 불만도 섞여 있지 않았고 그저 시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공경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마님은 그런 며느리의 순종적인 태도조차 왠지 모르게 속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더욱 심기가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최부자네 집에는 오래전부터 머슴살이를 해온 김영감이라는 늙은 일꾼이 있었는데 그는 이 집안의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마당을 쓸거나 쇠에 여물을 주면서 연화가 홀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땔감을 부엌으로 날러다 주며 낮은 목소리로 연화에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아기씨,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넓은 기와집이 윤이 나는 것은 다 아기씨 덕분인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마님께서 조금 엄하시더라도 다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실 겁니다. 김 영감의 투박한 위로에 연화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땀방울을 닦을 뿐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바람에 서늘한 기운이 실려오고 마당에 낙엽이 뒹굴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추수를 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 며느리 연화에 일손은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곶간에 들여놓을 쌀가마니를 정리하고 김장을 위해 배추와 물을 다듬고 겨우내 뗄 장작을 쟁여두는 일까지 모두 연화의 꼼꼼한 눈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식구들의 겨울 옷을 기웠고 호티불을 빨아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밤늦도록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 부잔의 집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심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무렵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최 부잔의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댁 며느리는 어쩜 그리 솜씨가 좋은지 지나가다 보면 그 집 담장 너머로 나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니까. 암 그렇고 말고 최 부자네가 저렇게 재산을 불린 것도 다 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잖아. 복덩이가 들어왔지, 복덩이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연하에게는 힘이 되었지만 이 소리가 돌고 돌아 박마님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박마님은 자신이 주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며느리만 칭송받는 상황이 몹시 자존심 상했고 그럴수록 연화를 향한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마님은 곶간 열쇠, 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마당을 거닐다가 장독대를 닦고 있는 연화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하루 종일 그 항아리만 닦고 있을 셈이냐? 집안에 쥐새끼가 드나드는지 쌀이 축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박마님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의심이었지만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곶간 단속은 매일 저녁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연화의 침착한 대답에 박마님은 할 말을 잃고 헛기침만 하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미움과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 부잔의 집이 이토록 풍요로운 것은 연화가 알게 모르게 절약하고 아낀 덕분이 컸습니다. 연화는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뜨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국을 끓이거나 설거지를 하는데 사용했고 다 타버린 채조차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밭에 거름으로 뿌렸습니다. 해진 옷감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법 없이 키워서 행주로 쓰거나 버선코를 대는 데 썼으니 집안에 새어나가는 재물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지혜롭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모여 최 부잔의 곶간을 가득 채우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마님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사랑방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만 신경 쓸 뿐 부엌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헌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연화의 부엌은 가장 분주했습니다. 따끈한 밥을 푸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상을 차리는 연화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드실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을 고봉으로 담고 정작 자신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이나 누룽지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소리를 문 너머로 들으며 배부름을 느꼈고 빈 그릇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의 평안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고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마님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이 장터에 다녀와서 전하기를 읍내에서 빚을 지고
갈 곳이 없어진 여인이 최 부자네를 찾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와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나 시어머니께 누를 끼칠까 걱정하여 손님 맞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안채의 빈방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군부를 지펴 따뜻하게 데워 놓았고 이불 호청을 새로 빨아 풀을 먹여 놓았습니다. 누가 오든 정성껏 모시는 것이 도리라 배운 연화였기에 그녀는 다가올 손님이 집안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마님은 친척이 온다는 소식에 반가운 반 귀찮은 반이었지만 내심 적적하던 차에 말벗이라도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핏줄이라곤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와서 내 수발이나 들게 하면 될 일이다. 박마님은 혼잣말을 하며 거울을 들여다보고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연화와가 너무 과묵하여 재미가 없던 채 곰살맞게 구는 사람이 그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박마님의 이런 마음의 빈틈은 곧 닥쳐올 불행의 씨앗이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토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함 속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랑채의 문풍지를 새로 바르며 문득 불안한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붉은 피가 방울져 맺히자 그녀는 흠칫 놀라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어찌 마음이 이리 뒤숭숭할까? 날이 차가워져서 그런가 보다. 연화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바늘을 잡았지만 창밖에서 우는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로 드러난 초회 부자네. 기와집은 겉으로는 웅장해 보였지만 그 안을 지탱하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는 작고 가녀려 보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 먼 친척이라는 여인이 최 부자네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씨라고 했었는데 눈매가 여우처럼 가늘고 입술이 얇아 한눈에 보아도 심상치 않은 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들어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박마님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왔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는지요? 이씨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고 과장된 몸짓으로 박마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박마님은 오랜만에 듣는 형님, 소리에 기분이 좋아져 버선발로 마루까지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나와 이씨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댁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이씨는 연화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박마님을 향해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형님, 며느님이 참으로 얌전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어짜에 좀 촌티가 나는 것도 같고 형님 위세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려. 만난 지차에 밥 한 끼 시간도 지나지 않아 뱉어낸 무례한 말이었지만 박마님은 그 말이 싫지 않은 듯 호호. 내 눈에도 그리 보이느냐. 애가 착하기는 한데 영 숫기가 없어서 탈이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 부자네 식탁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밥상머리에 앉아 쉴 새 없이 떠들며 박마님의 비위를 맞추었고 연화가 차려낸 음식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이 나물은 좀 질기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대갓집에서 먹던 거랑은 맛이 좀 다르네요. 이 씨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던지면 박마님은 평소에 잘 드시던 나물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그러게 말이다. 오늘따라 좀 거칠구나. 라고 대꾸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물러나 숭늉을 끓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감은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겠구나. 그는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연화와 그 버팀목을 갉아먹으려 드는 이씨,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박마님.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인연이 앞으로 최 부자네 기와집에 어떤 파란을 가져올지 김 영감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만이 말없이 가지를 흔들며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씨는 박마님의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본격적으로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근데 며느님한테 곳간 열쇠를 다 맡겨두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씨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며 박마님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박마님은 처음에는 우리 애는 그럴 위인이 못 된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 씨가 집요하게 늘어놓는 남의 집 며느리들 이야기와 교묘하게 섞인 거짓말들에 조금씩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연화는 건너방에서 홀로 잠을 청하며 뒤척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이 주는 불편함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천성이 맑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내가 더 정성을 다하면 아줌마도 어머님도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여인의 소근거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지만 연화는 귀를 막고 애써 좋은 생각만 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이 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은 잠도 없나 봐. 새벽부터 비질 소리에 잠을 다 깼네. 형님 주무시는데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이 씨의 핀잔의 연화는 비를 멈추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지런하다라고 칭찬받았을 일이 이제는 시끄럽다는 타박거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연화가 부엌으로 사라지자 이 씨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흥곰 같은 년,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 집 곳간 열쇠는 내가 차지해야지. 최 부자네 집에 아침 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게 떠올랐지만 집안을 감싸고 있던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는 햇살조차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화화가 정성껏 닦아놓은 장독대 위로 낙엽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구르더니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닥쳐올 연화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인. 며느리 연화는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어가는 박마님은 언제쯤 진실을 보게 될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닫혀있던 대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최 부자네 집의 운명도 깊은 어둠 속으로 조금씩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씨 아줌마가 최 부자네 집에 짐을 푼 지 보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라 하여 조심스러워하던 이 씨는 점차 집안 구석구석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박마님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면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와 소뚜껑을 열어보기도 하고 광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훔쳐보곤다 했습니다. 연하화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이 씨의 매서운 눈초리는 며느리의 흔적을 쫓으며 흠잡을 거리를 찾아내기에 바빴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 처마 밑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조차 왠지 모르게 무겁고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연화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대놓고 구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마님의 귀에 독을 불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이 씨는 밥상머리에서 혀를 차며 박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요즘 쌀독이 비어가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식구는 그대로인데 쌀이 푹푹 줄어드는 게 영 이상합니다. 박마님이 의아해하며 되묻자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이 손이 큰 건지 아니면 다른 구멍으로 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엌 인심이 너무 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화가 밥을 넉넉히 지어 일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뿐이었지만 이 씨의 말 한마디에 그것은 낭비와 의심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마님은 처음에는 설마 하며 넘겼지만 이 씨가 틈만 나면 며느리의 험담을 늘어놓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제는 며느님이 뒷문으로 웬 낯선 아낙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헝겊 조각 같기도 하고 곡식 봉투 같기도 하던데 친정 쪽 사람 아닙니까? 이 씨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던 박마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박마님은 그날 저녁 연화를 불러 세워놓고 친정에 무엇을 보냈느냐며 다짜고짜 추궁을 했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의 안경을 쓴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부엌 아궁이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기며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며 집안일 살뜰히 챙겼습니다. 장독대를 닦을 때도 행주를 2번 더 빨았었고 마루를 닦을 때도 무릎이 까질 정도로 힘을 주어 닦았습니다. 하지만 연하화가 부지런을 떨면 떨수록 이 씨는 박마님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것 보세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유난을 떠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원래 더 부산스러운 법이지요. 연화의 성실함마저도 이 씨의 새치, 혀 앞에서는 교활한 술수로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초회부잔에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동네 안악들을 붙잡고 며느리 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님이 마음이 약해서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산다니까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해도 뒤로는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이 씨는 잊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착한 연하화가 그럴 리 없다 며 고개를 저었지만 소문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워서 자꾸 듣다 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화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쑥덕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과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냉대와 이 씨의 감시 속에 숨을 죽여야 했고 밖에서는 억울한 오해 속에 고립되어 갔습니다. 최 부잔의 집 높은 담장은 이제 그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녀를 가두고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마치 연화의 처지처럼 쓸쓸하게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영감이 마당 한구석에서 집단을 썰다가 이 광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곰방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집에서 바쳐온 늙은 종이었기에 집안의 기운이 기울어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이 씨가 안차의 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곶감을 빼먹는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요망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 물을 다 흐리는구나. 마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할 텐데. 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박마님이 계신 사랑차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늙은 종이 안주인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집안이 망가지는 꼴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영감은 박마님 방문 앞에서 정중하게 읍소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 김갑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보올까 합니다. 박마님이 문을 열고 나오자 김 영감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주제넘은 말씀인 줄 아오나 집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아 한 말씀 올립니다. 며느님은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갑자기 굴러들어 온 사람 말만 믿고 귀한 사람을 내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람 귀한 줄 아셔야가 집안이 섭니다, 마님. 김 영감의 목소리에는 늙은이의 진심과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마님은 김 영감의 충언을 듣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미 이 씨의 꼬임에 넘어가 판단력이 흐려진 박마님에게 김 영감의 말은 며느리 편을 드는 건방진 참견으로만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안주인에게 훈계를 두느냐, 늙어서 노망이 났느냐, 내 눈과 귀가 멀쩡한데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박마님의 호통 소리에 김 영감은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서 며느리 두둔하는 소리를 했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박마님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김 영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김 영감마저 박마님의 눈밖에 났으니 이제 자신의 앞길을 막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김 영감이 사라지자마자 박마님 방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부채질을 해주며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아유 형님, 저 늙은이가 며느님한테 뭘 받아먹었길래 저렇게 감싸고 돈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짜고 형님을 속이려는 게 분명해요. 이 씨의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박마님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마님이 아끼는 비단 옷감을 몰래 꺼내어 연화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시치미를 뚝대고 있다가 박마님이 옷감을 찾을 때가 되자 호들갑을 떨며 나섰습니다. 형님, 그 귀한 비단이 없어졌다고요. 세상에 도둑이 든 게 분명합니다. 혹시 모르니 아랫사람들 방을 다 뒤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마님은 설마하며 집안을 뒤지게 했고 결국 연화의 방에서 비단이 나오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씨가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든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이제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맹세코 손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증거가 눈앞에 나온 이상 박마님은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눈을 속이고 뒤로 호박씨를 까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박마님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씨는 옆에서 어머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며느님이 욕심이 과하셨네 라며 혀를 차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 눈물 위로 차가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김 영감은 외양간에서 소의 등을 쓸어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허허, 결국 사달이 나는구나. 복을 제 발로 차버리니 이를 어찌할꼬. 소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슬픈 눈으로 음매 하고 울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며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기와집은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냉기와 불신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변명할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마님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다며 방문을 걸어 잠갔고, 이 씨는 며느리를 내쫓을 구실을 확실히 잡았다는 생각에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쫓겨날 운명에 처한 연화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멀리서 지저대고 구름에 가려진 달은 한 치 앞도 보여주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최 부자네 집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워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릿발이 하얗게 내린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마님은 아침 일찍부터 대청마루에 앉아 엄한 표정으로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씨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박마님 곁에 섰고, 연화는 죄인처럼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무명 치마는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훔쳐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년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다. 박마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내 친정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 말은 연화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며느리에게 엄동설한에 나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완강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팔짱을 끼고 서서 형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집안 기강을 위해서라도 읍참마속을 하셔야지요.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영감이 나서서 마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딜 가란 말입니까? 하고 말려보았지만 박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방으로 들어가 몇 가지 안 되는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꾸어온 집 손때 묻은 장독대와 부엌 살림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화와가 보찜을 메고 방을 나서자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연화의 억울함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눈물 같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연화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시댁 쪽을 바라보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마님은 방 안에 앉아 며느리가 떠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내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씨만이 대문 빗장을 걸어 잠그며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이 넓은 기와 집곳간 열쇠는 이제 내 것이다. 이 씨의 욕망이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깨닫는 데는 그리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에는 금세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을 쓸던 빗자루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아궁기의 불씨는 사그라들어 재만 남았습니다. 최 부자네 집의 진정한 주인은 문서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을 사랑하고 가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발자국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지듯 최 부자네 집의 복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박마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어귀 초가집으로 향하는 연화의 고단한 발걸음 위로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험한 길을 뚫고 연화가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덩그러니 놓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붕의 볏집은 썩어 문드러졌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여 폐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문은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부엌 아궁이는 제로 막혀 있어 숨을 쉴 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주저앉아 한탄하는 대신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우선 깨진 바가지로 눈을 퍼다 나르며 마당을 치우고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단단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자 죽어있던 폐가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흙을 개어 구멍 난 벽을 메우고 찢어진 창호지 대신 낡은 천을 덧대어 바람을 막았습니다. 숲에서 긁어모은 솔갈비로 막혀있던 아궁기를 뚫고 불을 지피자 처음에는 매캐한 연기만 내뿜던 굴뚝에서 이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연화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듯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연화가 정성으로 쓸고 닦은 좁은 방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퀴퀴하던 묵은 냄새 대신 향긋한 솔향이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윗목에 앉아 꽁보리밥 한 덩이를 먹으면서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며느리를 내쫓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최 부자네 집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아줌마는 연하화가 가지고 있던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다들 내 말만 따르라며 하인들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씨는 아침 늦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고 부엌길은 뒷전인 채 곳간에 있는 귀한 식재료들을 꺼내어 제 입에 넣기에만 바빴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박마님은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처음으로 차려낸 저녁 밥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아 밥에서는 돌이 씹혔고 물 조절을 잘못하여 죽도 밥도 아닌 설익은 밥이상에 올라왔습니다. 국은 소금을 들이부은 듯 짜서 혀가 아릴 정도였고 반찬들은 양념이 겉돌아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마님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내려놓았습니다. 국맛이 왜 이리 짜냐, 밥은 또 왜 이 모양이고 며느리 솜씨 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박마님의 불평에 이 씨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유, 형님도 참. 장독대 장맛이 변해서 그런 걸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쌀이 묵은 쌀이라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솜씨 탓은 하지 않고 애꿎은 재료 탓만 늘어놓았습니다. 박마님은 이 씨의 변명을 듣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당장 쫓아낸 며느리를 다시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억지로 밥을 몇 술 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밥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의 불길을 조절하여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은근한 온기가 유지되도록 불을 뗐지만 이 씨는 요령 없이 장작만 잔뜩 쑤셔 넣고는 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장작은 금세 타버리고 열기는 굴뚝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 한밤중이 되자 방 안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냉기가 가득 찼습니다. 박마님은 두꺼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따뜻했던 며느리의 아랫목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네 마당은 예전처럼 반질반질하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이 마당을 쓰려고 했지만 이 씨가 늙은이가 먼지 날리게 아침부터 무슨 비질이냐며 타박을 주는 바람에 빗자루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석구석에는 낙엽과 먼지가 쌓여 굴러다녔고 닭들은 모이를 제때 주지 않아 꼬꼬대거리며 마당을 시끄럽게 돌아다녔습니다. 항상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던 장독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윤이 나던 마루는 며칠 사이에 칙칙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집안의 광채가 사라지자 웅장하던 기와집은 마치 생기를 잃은 거목처럼 음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김 영감은 외양간에서 여물을 쑤며 소의 등을 쓰다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 법인데 며느님이 안 계시니
이 녀석들도 통밥을 먹지 않는구나. 실제로 최 부자네 소들은 며칠째 여물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항상 따뜻하게 든 쇠죽에 콩을 섞어 정성껏 먹였지만 이 씨는 찬물에 지푸라기만 대충 섞어 던져주었으니 소들이 입을 댈 리가 없었습니다.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집안에는 더욱 우울한 기운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이 집 운이다 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마님은 답답한 마음에 장독대를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담가놓은 묵은지가 생각나서였는데 장독 뚜껑을 여는 순간 박마님은 코를 틀어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구수하고 깊은 향이 나야 할 된장독에서 퀴퀴하고 시큼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장 위에는 하얀 골마지가 잔뜩 끼어 있었고 색깔도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매일같이 닦고 햇볕을 쬐어주며 정성을 다해 관리하던 장맛이 주인의 손길이 끊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옛말에 집안의 장맛이 변하면 흉한 일이 생긴다 하였는데 박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씨는 박마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도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어머,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갈 때 해코지라도 하고 간 게 아닐까요? 이 씨는 끝까지 연화 탓을 하며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마님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의 장맛은 주인의 정성에 달린 법이네. 자네가 독뚜껑 한 번이라도 열어본 적이 있는가? 박마님의 날 선 질문에 이 씨는 우물쭈물하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박마님은 변해버린 장독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친 것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복후이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던 사람들은 연화가 머무는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어쩜 저리 구수한 밥 냄새가 난담. 최 부자네 밥 짓는 냄새보다 훨씬 좋구먼. 연화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산에서 캐온 나물과 이삭줍기로 얻은 곡식으로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해 뜸을 들였고 나물을 무칠 때도 손맛을 더해 맛깔나게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은 사람을 따라다닌다더니 최 부자네 복이 저 초갓집으로 옮겨갔나 보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화의 초갓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집으로 삼은 집신이 튼튼하고 편하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왔고 그녀가 만든 반찬을 얻어가려는 이웃들도 생겨났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대접 대접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반면 최 부자네 집은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 들리는 소리라고는 이 씨가 하인들을 닥달하는 고함 소리나 그릇 깨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장한 기와집을 보며 속빈 강정이라 비웃었고 초라한 초가집을 보며 알찬 열매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씨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곳간의 물건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몰래 곳간에 들어가 쌀을 퍼담아 보자기에 싸고 참기름 병이나 꿀단지 같은 귀한 물건들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 제 주머니를 채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김 영감이 어느 날 밤 수상한 그림자를 보고 거기 누구냐 하고 소리쳤지만 이 씨는 고양이 소리를 내며 능청스럽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쥐들이 드나들어 쌀가마니 구멍을 뚫어놓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박마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시름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마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님들이 나타나 혀를 차며 어리석은 것 굴러들어 온 복을 차버리고
뱀을 집안에 들였구나 라고 꾸짖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방 안은 여전히 냉골이었고 옆방에서 코를 고는 이 씨의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마님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다가 며느리 연화가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재와 거미줄만이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연화야. 박마님도 모르게 며느리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눈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한파가 닥쳤습니다. 최 부잔의 집은 이 추위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풍지는 다 찢어져 황소바람이 들어왔고 땔감은 이 씨가 낭비하는 바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은 얼음장처럼 식었고 마당의 수도는 꽁꽁 얼어붙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마님은 겹겹이 옷을 껴입고도 추위에 떨며 불 좀 더 떼거라 얼어 죽겠다 라고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땔감이 없습니다 마님 이라는 절망적인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이 씨는 어머 날씨 탓이지 제 탓입니까? 라며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화의 초가집은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훈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미리 해온 땔감을 아껴가며 불을 지폈고 문틈을 꼼꼼히 막아 온기를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떠는 이웃 노인을 모셔와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드리고 팥죽을 쑤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초각집의 작은 방 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 추위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집안의 주인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 부잔의 집의 몰락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영감은 텅 빈 곳간을 바라보며 땅을 쳤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큰 집이 며느리 하나 내보내고 이렇게 폭삭 망하는구나.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이 씨가 숨겨둔 보따리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영감은 이 씨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최 부잔의 폐물함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마님이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아끼던 옷가락지와 은비녀들이었습니다. 이런 도둑년 같으니라고 김 영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박마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영감은 폐물함을 마님 앞에 내려놓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 요망한 여편네가 집안의 재물을 다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님을 도둑으로 몰더니 진짜 도둑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박마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폐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폐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마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이 씨의 새치혀에 놀아나 며느리를 내쫓고 집안을 망치는 화를 자초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마님은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귀가 멀었어. 그 착한 아이를 내쫓고 독사를 품에 안고 있었구나. 그녀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기와집을 울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집은 춥고 배는 고프고 마음은 황폐해진 초해부자네의 밤. 박마님의 눈물은 차가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지만 과연 박마님은 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처받은 며느리 연화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밤바람이 윙윙거리며 최 부잔의 담장을 넘나들고 멀리 초가집에서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두 집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헝클어진 매듭을 풀기 위한 춥고도 긴 밤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마님이 이씨 아줌마의 방에서 폐물함을 찾아낸 그 시각. 이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장터에서 몰래 빼돌린 쌀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산 싸구려, 분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채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차네. 들어가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야지. 이 씨는 혼잣말을 중걸거리며 방문을 벌컥 열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서리빨보다 더 차가운 박마님의 눈초리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 씨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폐물함이 입을 쩍 벌린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몽둥이를 든 김영감이 승냥이처럼 눈을 번득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말까지 더듬었지만 박마님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박마님은 뜻 떨리는 손으로 폐물함을 가리키며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집안의 재물을 탐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더니 네가 바로 집안을 파먹는 쥐새끼였구나. 박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배신감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우르르 몰려들어 방문 앞을 에워쌌습니다. 이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금세 태도를 바꾸어 눈물을 짜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해십니다. 이건 제가 훔친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나갈 때 가져가려는 걸 제가 막아서 보관해 둔 겁니다. 저는 오직 형님과 이 집안을 위해 지킨 것 뿐이라고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지켜보던 김영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에이,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니 내 눈으로 당신이 밤마다 곳간에서 쌀을 퍼 나르는 걸 똑똑히 보았소. 그리고 저 폐물함은 며느님이 쫓겨나고 나서 당신이 몰래 안방에서 들고 나오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김영감의 호통에 뒤에 서 있던 다른 하인들도 맞아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하며 거들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서자 이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마님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내 집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내 발로 나가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해서 내다 버릴 것이다. 박마님의 서슬퍼런 명령에 이 씨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신발만 꿰어 신고 허둥지둥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대문 밖으로 내쳐지자 하인들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등 뒤에 뿌리며 재수 없다 다시는 얼씬도 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엉덩방가를 찌으며 대문 밖 눈길 위로 나뒹굴었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쥐구멍을 찾듯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씨가 쫓겨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적막감이었습니다. 박마님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뼈저린 후회와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연화바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 흘렸던 눈물을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홀렸어. 그 착한 아이를 내 손으로 내치고 도둑년을 안방에 들였으니 내 꼴이 이게 뭐란 말인가. 박마님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지만 차가운 냉골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곳간은 비었으며 사람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방문 밖에서 마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엎질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도 깨진 독은 뜨면 되는 법입니다. 아기씨가 마을 어기 초가집에 계시니 마님께서 직접 가셔서 데려오셔야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납니다. 김영감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박마님에게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이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뼛속까지 스미는 주인은 그녀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부엌에 나가봐야 먹을 것이라고 온 식은 밥 한 덩이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연화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와 윤기 흐르는 쌀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박마님은 마침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을 살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박마님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며느리가 예전에 선물했던 낡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마님은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마를 타고 갔을 거리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날 때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박마님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연화가 머무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쓰러져 가던 폐가는 연화의 손길 덕분에 제법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아침밥을 짓는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보는 순간 박마님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자신의 집 굴뚝은 차갑게 식어 있는데 쫓겨난 며느리의 집은 저토록 따뜻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박마님은 초가집 살인문 앞에 도착해서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연화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화는 눈 쌓인 마당을 밟으며 우물 쪽으로 가다가 살인문 밖에 서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추위에 떨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마님이었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 엄동설하네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연화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미움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로지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다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 자신의 입김으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마님은 며느리의 거친 손길이 닿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가 연화야,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다. 박마님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다 버리고 오직 진심 하나만을 토해냈습니다.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네가 우리 집의 복이었고 기둥이었고 따뜻한 불씨였다는 것을. 내가 너를 내치고 벌을 받아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 박마님의 통곡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연화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연화는 추위에 떠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얼어붙은 박마님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아랫목에 앉히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숭늉을 끓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받아든 박마님은 손을 떨며 그릇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구수한 숭늉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산해진미보다도 맛있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박마님은 숭늉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고생을 해서인지 조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박마님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화야, 집으로 가자. 네가 없으니 집이 집이 아니다. 장독대도 널 기다리고 아궁이도 널 기다리고 나도 너를 기다린다. 다시 돌아와서 그 죽어가는 집을 살려다오. 내 이제부터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아니 상전처럼 귀하게 여기마.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집으로 가시지요. 두 사람이 초가집을 나서 최 부자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눈 덮인 세상이 반짝거렸고 연화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걷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을 짓다 말고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야. 며느리가 마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 시어머니를 받아줬구만. 이제 최 부자네 집에 다시 볕이 들겠네. 암 그래야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비난이 아니라 축복과 안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화와가 최 부자네 대문을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김 영감과 하인들이 일제히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기씨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김 영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걷어붙인 소마의 사이로 드러난 팔에 힘을 주고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의 재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챙겨온 불씨를 조심스럽게 옮겨 붙였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자 꺼져가던 아궁이의 불길이 확 살아나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최 부자네 집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장독대에 가서 곰팡이가 핀 장을 걷어내고 햇볕을 쬐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화가 손을 대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칙칙하던 기운이 사라지며 집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부자네 집 굴뚝에서는 다시금 풍성하고 힘차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최 부자네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마님은 밥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잘 먹으마. 정말 고맙다. 박마님의 한마디에 연하는 환하게 웃으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마님은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맛이라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쫓겨났던 이씨 아줌마는 어디선가 추위에 떨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 부자네 집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초에 부자네 기와집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밤새 쌓였던 하얀 눈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마치 봄이 오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연하와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두레박을 올릴 때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닭들이 힘차게 환질치며 울어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막강산 같았던 집안에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영감도 일찌감치 나와 마당을 쓸면서 빗자루 끝에 걸리는 낙엽 하나하나가 즐거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화가 부엌에 들어가자 그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부엌 살림들이 주인을 반기는 듯 윤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행주를 삶아 솥뚜껑을 닫고 찬장의 그릇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부엌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아군기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굴뚝을 통해 피어오르는 연기는 굵고 힘차게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최 부자네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의 손길은 마법과도 같아서 그녀가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반질반질한 광택이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던 집안의 기운을 되살리는 것은 돈이나 권세가 아니라 집을 사랑하는 여인의 따뜻한 손길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마님은 따뜻해진 아랫목에서 눈을 뜨며 지난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문 창호지에 비친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도마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예전처럼 위세를 부리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정갈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가 며느리가 차려놓은 세숫물에 얼굴을 씻으며 차가운 물기 속에 담긴 며느리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물이 적당히 미지근하구나. 내 마음까지 씻어주는 것 같아. 박마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 밥상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댔고 며느리가 솜씨를 발휘 위해 심폐소생시킨 된장찌개는 집 나갔던 입맛을 단번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박마님은 숟가락을 들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같이 앉거라. 이제부터는 너도 내 겸상을 하도록 해라.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 먹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연화는 어머니 어찌 감히 하며 사양했지만 박마님이 직접 며느리의 손을 끌어 밥상머리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러움을 국물과 함께 훌훌 넘겨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마님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곳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연화야, 이 열쇠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욕심만 생기고 사람 보는 눈만 흐려지더구나. 네가 이 집안의 살림을 맡아주어야 우리 집이 산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열쇠의 무게를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알뜰히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연화의 다짐에 박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가축들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물을 거부하고 알아누웠던 누렁소는 연화가 끓여준 따뜻한 쇠죽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더니 음마에 하고 힘차게 울며 일어났습니다. 닭들은 마당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모이를 쪼아먹었고 알을 낳는 둥지에는 다시 싱싱한 달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은 외양간을 청소하며 허허 짐승들도 사람 마음을 귀신같이 안다니까. 안주인이 돌아오니 집안에 살이 찌는 소리가 들리는구먼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인들도 며느리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예전처럼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은 다시금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집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최 부자네 집에는 벌써 봄이 온 듯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마님은 더 이상 사랑방에 앉아 호령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일할 때 옆에서 마늘을 까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을 베이기도 했지만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니 밥맛도 더 좋고 잠도 잘 오는구나. 박마님의 변화에 가장 놀란 것은 연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려워하지 않고 살갑게 대해주니 연화도 시어머니를 더욱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가족애가 꽃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연화는 박마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머니 곳간에 묵은 쌀이 좀 있는데 날도 추우니 떡을 빚어 마을 어르신들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제가 쫓겨났을 때 마을 분들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쌀 아까운 줄 모른다 며 타박했을 박마님이었지만 이번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네가 없을 때 우리 집 흉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인심을 다시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왕 하는 거 넉넉하게 준비하거라. 박마님의 통 큰 결정에 연화는 기쁜 마음으로 떡살을 불리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는 최 부자네가 단순히 부유한 집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집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떡을 찌는 날 최 부자네 마당에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시루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떡 맺히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지자 동네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을 왔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불러들여 갓 쪄낸 따끈한 떡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으렴.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박마님도 대청마루에 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보게들 와서 떡 좀 들고 가게.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일품일세. 박마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팔불출 시어머니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과 독거노인들의 집집마다 최 부자네 떡이 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받아들이고 최 부자네의 변화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역시 그 집 며느리가 복덩이야. 시어머니 마음까지 저렇게 바꿔놓다니 대단해. 박마님도 고생을 좀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제야 진짜 양반집 같구먼.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바람을 타고 다시 최 부자네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박마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내심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기쁨이 곳간을 채우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집안의 명예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마당의 흙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네 집 담장 아래에도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연화는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대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을 맞이하고 이불 호청을 뜯어 빨래터로 나갔습니다. 냇가에서 방망이질을 하는 연화의 얼굴은 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인 박마님이 함께 앉아 빨래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빨래를 짜며 물장구를 치는 모습은 마치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냇가의 버들 강아지도 그 모습을 보며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영감이 장터에 다녀와서 박마님과 연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님 A씨, 들으셨습니까? 그 쫓겨난 이씨 말입니다.
읍내 주막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질이 못 돼서 거기서도 쫓겨날 판이라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박마님은 잠시 혀를 찼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우리는 그저 우리 복을 지키며 살면 그뿐이네. 연하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의 덫에 걸려 몰락하고 선한 마음을 지킨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이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마님과 연화는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했습니다. 연화가 잘 마른 무명천을 다듬이돌 위에 올리면 박마님과 연화가 마주 앉아 다듬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또닥또닥 또닥또닥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맑고 경쾌한 다듬이 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박마님이 박자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 소리가 참 좋구나. 너와 내가 마음이 맞으니 소리도 이렇게 고운 게 아니겠느냐. 연화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어른거리며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마님은 연화에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내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네가 낳을 손주를 내 품에 안아보는 것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꼭 가르쳐줄 말이 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들어온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내 뼈 저린 후회를 걸음 삼아 우리 후손들은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구나. 연화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부간의 대화는 밤이 새도록 도란도란 이어졌습니다. 최 부자네 집은 이제 예전의 콧대 높은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의 집이 되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이 되었습니다. 박마님은 며느리를 통해 겸손과 사랑을 배웠고 연화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안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와지붕의 윤기는 더욱 짙어졌고 장독대의 장맛은 깊어졌으며 곶가는 베풀어도 줄어들지 않는 신비한 풍요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화합을 채워 넣은 대가로 얻은 진정한 부후였습니다. 바람이 맑게 부는 어느 날 밤 최 부자네 안방에서는 은은한 호롱불 아래 박마님과 연화가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의 정성을 담으며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최 부자네 기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것은 굵은 대들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따뜻한 불빛이 온 세상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친 대가로 혹독한 겨울을 겪었지만 다시 찾은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으니 눈을 붙이세요. 내일도 밝은 해가 뜰 겁니다. 당신의 머리맡에서 들려드린 초의 부자네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험한 비바람 뒤에 땅이 굳듯이 당신의 삶에도 시련 뒤에 더 큰 평안과 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연화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꿈없는 단잠 주무시길 빕니다.